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흐름을 짚어보는 선거의 맥 시간입니다. 장영 기자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남도민일보의 정봉화 기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회의원 후보 공개 질의서 보내고 그거 분석하는 데 지금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알찬 소식으로 이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자, 장영 기자. 네. 이번 주는 역대 총선 결과 분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8대, 19대, 20대 경남의 총선 결과를 정리해봤는데요. 당선자와 2위의 득표율 차이에 따라서 색깔로 보기 쉽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 계열인 이 통합민주당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현재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붉은색, 정의당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1, 2위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색깔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 경남을 흔히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화면 보시다시피 색채도 다양하게 되고요. 붉은색의 이동도 눈에 띕니다. 특히 20대 때는 새로운 색깔들이 이렇게 저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제 제 색깔이 나오는 거죠. 지금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당선이다 해서 나오는 거고 5% 미만 이하일 경우에 이제 그 회색으로 표시되는 거. 그거는 네네. 이제 비등하거나 박빙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5%포인트 미만과 그리고 10%에서 5%포인트 차이 그리고 10%포인트 이상인데 우선 뭐 여론조사에서도 5%포인트는 주로 이제 그 오차 범위 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거 결과에서도 뭐 신승, 어렵게 이겼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하고요.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뭐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좀 나눠서 보죠. 18대는 어땠나요? 네, 우선 18대는 경남에 17개 선거구가 있었는데요.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곳이 11곳입니다. 화면에 드러나죠. 10% 미만 표 차이로 어렵게 이긴 곳이 2곳이고요. 이 민주노동당이 당시에 5%포인트 미만이긴 하지만 승리한 곳이 2곳입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무소속 한 곳인데 이때 민주노동당이 권영길 의원 그리고 강기갑 의원이 그 당시에 당선이 됐죠. 그랬죠. 예. 네, 이 당시에 민주당보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경남에서 성적이 더 좋았던 것이 좀 특기할 만한데요. 네. 이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듯이 산업화가 되면은 노동자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권영길 후보가 또 대선 출마 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선이 될 수 있었고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뭐 농민운동 기반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공천을 친이계라고 불리는 이방호 의원이 받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박사모라든지 이쪽에서 그냥 강기갑 의원을 밀자라고 하는 조금 이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당선까지 이룰 수가 있었죠. 보수 지지층의 분열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경남 서부권에 있어서 최초의 야당 의원이 당선된 그런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19대, 20대 때는 어땠나요? 네, 19대는 16개 선거구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이 압승한 곳이 10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겼다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4곳이었고요. 당시 민주통합당은 김해갑 한 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네. 거제에서 무소속 한 곳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20대 말씀드리면 16개 선거구였는데 그 당시 통영고성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이 됐죠. 이 나머지 새누리당이 7곳에서 압승을 했는데 예. 18대가 11곳 그리고 19대가 10곳 그리고 20대는 새누리당이 7곳에서 이제 압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곳에서는 좀 어렵게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곳이 5곳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김해갑, 김해을 그리고 양산을 3곳에서 당선자를 냈고 정의당이 창원 성산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통합당 전신이 되는 이제 어쨌든 보수당 쪽에서 계속 어쨌든 당선자는 계속 많이 낸 거잖아요. 뭐 13, 14, 네. 뭐 20대 때 물론 11곳이지만 1위 변화가 결과만 있다고 놓고 보시나요? 보면, 네. 네네, 1위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득표율을 좀 세밀하게 따져보면 다른 지점들이 볼 수 있죠. 특히나 가장 최근에 치른 2018년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전국적인 변화를 경남도 따라갔습니다. 언제든지 판세가 뒤집혀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네. 특히 서부 경남은 전부 다 그 보수 진영 후보가 많이 당선됐지만 선거 때마다 약 한 20% 정도의 반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후보 발굴도 어렵고 인재 영입도 힘들었는데 꾸준히 해왔습니다. 영입을. 그리고 최근에는 당선 경험도 굉장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남이 어느 진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지역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뭐 김해, 양산, 창원, 성산 이렇게 좀 국한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근소한 표차로 진 지역들이 또 더 있어요. 뭐 거제라든지 뭐 창원, 마산, 회원이라든지 이쪽도 더 있기 때문에 지역 구도는 과거보다 많이 완화되어 왔다라는 게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뭐 젊은층 인구도 뭐 느는 지역이 있고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것이고 언제까지 지역 구도가 변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이건 뭐 경남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이제 뭐 국민의당이 뭐 선전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미래통합당 계열의 의원들이 배출이 된다거나 이런 그렇죠. 현상이 호남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경남이나 호남이나 뭐 여기서는 예외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었죠. 그럼 이렇게 변화의 진폭이 좀 커지면 당 보고 찍는다 이런 말이 좀 뭐 무색해지거나 뭐 좀 없어질 날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당을 보고 찍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당을 싶습니다. 보고 찍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역 대표처럼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당끼리 좀 경쟁도 시키고 네. 저울질을 하는 게 나의 이익, 지역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유권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정으로 당을 보고 찍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당을 골라서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런 변화가 가속화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건 뭐 이제 뭐 지역주의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 뭐 더 들어가면은 이게 지역 내의 지역주의라고 해야 될까? 이제 소지역주의도 종종 부상하는 것 같아요. 작은 마을 단위만 생각하는 거, 뭐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지역 감정에 깃대서 이런 이기주의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소지역주의는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또 서부 경남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경남의 가장 작은 뭐 군단인 의령군만 가보더라도 뭐 동부 서부 이런 말을 나눠서 네.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좀 편중되는 현상들,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이런 관성들이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문제적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좀 뭐 소지역주의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애국심, 뭐 애양심, 뭐 애착, 지역에 대한 고향에 대한 이런 걸 따지면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부추기는 게 문제 아닌가 사실은 네. 그렇거든요. 그 전교 학생회장 선거를 해도 2학년 1반에서 후보가 나오면 2학년 1반 학생들이 찍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다른 구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을 만들 때에 혈연, 뭐 학연, 지연, 연고를 중심으로 단계를 일단 하기 마련이고 또 다른 구도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소수파가 완전 배제되는 걸 이걸로 또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구석도 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이게 재생산이 되니까 문제다라는 것을 좀 문제를 좁혀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쨌든 좀 문제적인 관점에서 좀 봐보면 이런 어쨌든 이런 선거 국면에서 특히나 여러 자치단체가 합쳐진 복합 선거고 이런 데서는 이 소지역주의가 더 취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도농 복합 선거구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경남에서 이런 곳이 시군이 여러 개가 있는 선거구로 묶여 있는 게 16개 선거구인데 4곳인데요. 그 중에 특히 합천, 의령 이쪽이 20대 총선 직전에 이 선거구가 이제 바뀌게 됐죠. 2016년. 그렇습니다. 이게 합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함안, 의령, 합천 선거구였는데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네. 의령 지역은 이 함안 선거구에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후보자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불만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 같이 보시죠. 시내 하는 거하고 촌에는 또 촌에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영 달라지고 이거는 더 낙후되지 뭐. 타격분이 언제쯤이면 뭐 국회의원 하나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게 아니겠어. 참 환장했는 게 선거일 분가 40 며칠 남겨놓고 선거를 이렇게 획득해서 난감하죠. 그동안에 합천에 발 한 자국도 들어놓은 적도 없고 전화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이 19대 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지자체 4곳을 한꺼번에 묶어있던 선거구는 경남에서 없었는데요. 좀 혼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이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당연히 했을 테고요. 네. 후보자들은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일부 이제 그 군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지역마다 이제 조직을 꾸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막 생겨나고 그런 게 20대 때 벌어졌습니다. 경남에 보니까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한 지역구인데 네. 면적이 서울 5배예요. 그렇죠. 이런 데서 저도 비슷한 지역에서 선거운동 해본 적이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차에서 자다가 일어났더니 선거가 끝나 있었습니다. 이동 거리에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읍내에서 뭐 장이 설 때라든지 사람이 그나마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운동을 하기 마련이고, 그럼 좀 비교적 한적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내가 이거 후보를 선거 때 본 기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지금 이 선거구를 짜는 상황에서 뭐 어느 정도 이 복합 선거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좀 불가피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이 소외되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문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4년 전 아까 얘기 들어봤지만 그 지역들 4년 뒤 최근은 과연 어땠는지 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같이 보시죠. 선거구 그거 간 거는 조금 요 내나 합천 하만 어릉 요 이승이 나섰지 싶은데 그거 가고는 요 어릉이 더 좀 혜택을 못 보고 이 발전이 좀 안 되지. 20대는 또 뭐 거창, 산청, 함양, 뭐 합천 이래 하다 보니까 거창시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합천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 하다 보니까 뭐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상당히 예, 남해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썼고, 하동은 솔직히 약세거든요. 네, 의령 합천 분들은 인구도 적은데 이 선거구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지역 개발 사업들 굉장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얘기고요. 이 하동 이 노인 회장님 얘기가 재밌는 게 이 인구가 사천이라든지 남해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여전히 좀 소외됐고, 특히나 이제 국도가 하동 구간만 2차선인데 이게 뭐 그런 탓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소외감들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가 정말 정치에서 중요한 구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지역 대 지역이 아니라 뭐 농민의 이익, 어민의 이익이 무엇인가, 장애인, 여성, 뭐 서민의 이익이 무엇인가, 이쪽으로 질문이 다시 짜여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지역 대 지역의 구도는 최전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부차적인 그쪽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의는 문제야, 망국적이니까 혁파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혁파되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문제를 그 위에 덮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치 개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사실 지난주에도 언급은 하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이런 뭐 소지역주의를 더 좀 자극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소지역주의 가장 병폐가 선거 국면에 그런 문제인데요. 예컨대 그 남부 내륙철도 직선화 논란이 다시 이 총선에 재현이 됐죠. 과거에 이 창원시가 주장했다가 경상남도의 주제로 창원시와 진주시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약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텐데, 이 더불어민주당 마산 회원 후보가 이 직선화를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는 이런 점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명명을 소지역주의라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런 문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폐단 극복, 뭐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군마다 한 명씩 의원을 선출할 거냐? 그렇다면 의원 정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설령 선출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읍면 단위에서 또 소지역주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피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거꾸로 역발상으로 이제 서구 선진국처럼 권역을 넓혀서 의원을 여러 명 뽑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조금 더 보편적인 지도자를 뽑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의원이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다른 의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성의 정치가 되도록 선거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농어촌의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군 혹은 읍면 단위에서 그들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풀뿌리의 문제는 풀뿌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른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읍면 자치권한 강화, 그거 좋네요. 그리고 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계속 논의가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